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장이 없는 날이죠.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미국 선물도 되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1.5%, 2% 정도까지는 뭐 니케이 지수도 좀 빠졌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200선에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여러 가지 문제로 6,200선까지 물러났었는데 그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 6,000선까지는 최대 6,000선 정도까지는 후퇴를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갭에서 뭐 바로 6,000선 이하로 빠지거나 6,000선 근처까지 빠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마도 상당한 수준의 갭 하락으로 출발하는 것 자체는 우리도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행히도 뭐 오늘 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더 큰 충격이 왔을 수도 있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 시장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미장을 좀 보면서 낙폭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일 같은 날이 정말 관망을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뭐 투매하시는 날 절대 아닙니다. 네. 투매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장기화 될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거는 사실상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기도 하고 단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사태가 끝나느냐 하고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상태로 끝나느냐입니다.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할 생각이 절대로 없고요. 그리고 제일 안전한 상대를 어떻게 보면 골랐습니다. 제일 안전하면서도 자기가 피해를 가장 적게 입을 상대를 고르는 게 바로 이란이에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혹시 두 나라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중국에게 싼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이에요. 그 말고 그 두 나라 말고 또 한 나라가 더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러시아입니다. 네. 세 나라가 지금 미국의 두 나라는 미국의 제재를 받았고 제재라기보다 직접적인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받았고 대상국이 됐고 러시아는 뭐 미국이 하려고는 하지만 그 대리적으로 뭐 무기를 공급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수락으로 이끌어들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도 뭐 어느 정도는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상당 부분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 반대로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약간은 조금 이번 침략 자체는 사실은 약간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 그런 상태고 또 미국하고 이스라엘 단독 두 나라의 어떤 공격이었고 일방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쩐 국제적으로 도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저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이미 뭐 일단 국제적인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트럼프가 지킬 의사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란 공격한다고 해서 더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얻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마 유력한 원유 공급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석유화학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그 석유화학 관련된 것들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5% 이내로 발표를 하려고 2030년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제 경제가 경색되는 것 자체를 중국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트럼프의 의도가 작동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또 국내 정치의 앱스타인 사태라든가 아니면 11월 달에 있게 될 중간 선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하나 더 있었죠. 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그 철회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돌파구를 찾는 방향, 그리고 중국을 또 다른 방향에서 압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야,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아마 이런 공격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미국의 피해가 크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면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란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민간인 피해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이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나라 경제가 피해를 안 보려면 빠른 시간 내에 봉합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상 핵하고는 별로 관련 없다고 그런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제네바에서 핵 협상이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핵 협상과 관련 없이, 왜냐하면 이 정도 공격이 계획되고 수행되려면 적어도 일주일 그 이상의 훨씬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군수 같은 것들도 저기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위성을 통한 위치 파악이라든가 정확하게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들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공격이 시작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상당수의 군사 지도자들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현재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들의 위치, 방공망의 어떤 대비 상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물론 상시 파악이 된 부분들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상당 부분 많이 파악을 해놨겠지만, 솔직히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동시에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상 앱스타인 사태의 두 명의 어떤 공범이죠.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미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트럼프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공범의 성향을 띠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결하기 위해서 최상의 파트너로서 미국하고 이스라엘 손을 잡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격들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서는 최악의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만큼의 그런 공포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한 장 한 장 설명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위기가 닥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위기 확산의 결정적 48시간 타임라인이라고 했는데, 전쟁이 혹은 공격이 발발하자마자 당장 공습이 시작됐죠. 그 다음 해협 봉쇄를 하면서 이란의 전략적인 보복 조치가 발생이 되고, 이스라엘과 주변 그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벌 시장이 충격을 받고 유가가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 그 달러화의 가치가 조금씩 오르고, 금 같은 안정자산들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게 48시간 안에 작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 시장도 사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고 1%, 2% 이내에서 잘 방어가 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국제적인 충돌이라고는 하지만 강대강의 충돌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작동 속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충격을 흡수할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자,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급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최소 33km 정도로 굉장히 좁은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원하기만 한다면 물리적으로 봉쇄를 선언하고 봉쇄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그 걸프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는데, 예전에는 모두 다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렀었죠. 그 페르시아만 지역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원유 정유 시설과 원유 항들, 주베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랍에미리트의 항구라든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거다. 그죠? 게다가 또 중동 쪽에 보시게 되면 수에즈 운하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데, 그쪽은 사실상 직접적인 전쟁 대상 구역은 아니라서 단 이스라엘 쪽이 폭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워낙에 원유 수출량의 3분의 1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이 지역으로부터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소인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 혈관을 책임지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라고 볼 수는 있죠. 왜?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적어도 60%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말씀을 드리자면 원유의 중요성이 예전만큼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중요성들을 갖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아직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에너지의 중심축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자력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 물론 아직도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럼 진짜로 얼마나 중요할 거냐? 그 부분들을 한번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유가 100달러 돌파가 이제 거의 근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1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페크가 증산을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면들로 봤을 때 100달러까지 뭐 100달러 단기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고착화될 것이냐라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겠죠. 그 국제 유가 뭐 예를 들면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브렌트유 같은 그런 그 유가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유가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올 수도 있다라는 작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사실상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물가는 상승하지만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유가가 오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만은 못하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먹고 자란 안전자산으로의 대규모 자금 회피 있을 수 있죠. 금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 랠리하다가 한참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는 조금 강력해지면서 최근에 달러화 그 인덱스가 조금 올랐어요. 근데 1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사실 그건 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구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전자산으로 당연히 이게 대규모로 대피할 것이냐. 근데 예전만큼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비 폭등이 수출주도 국가의 혈맥을 끊어버린다. 이것도 약간 과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악의 상황들이 주어지면 이렇게 되겠지만, 자,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확률은 0%대입니다. 1%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뭐 1% 안 되더라도 이게 크기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거의 대부분 항공기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중국과 동남아 일대로 수출이 일어나고요. 유럽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의 양은 약 3%에서 5%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가 약간 막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물류비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건 뭐냐 하면 자동차 수출인데요. 자동차 수출도 중동발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하고 중동 수출 물량이 최대 30%까지를 잡고 있거든요. 작게는 20에서 크게 30% 정도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위기가 오면 일단 중동 관련된 수출 물량이 조금 어려워질 거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수출되는 유럽에 향해 어떤 자동차 물류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크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원유 가격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냐 하면 원유 가격이 10% 상승할 때 우리나라의 그 물가 압력이 0.69%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훨씬 미미하죠.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커지기도 했고 원유 중심의 경제가 이제는 거의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쪽에 원유 수입은 조금
단기간적으로 맡길 수 있겠지만 오늘 정부 대책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유사시의 비축률을 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비축되어 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를 돌릴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사실상 세계 경제가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것 뿐이지 아주 뭐 되게 대단하게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거냐 하면 생각만큼 그렇지는 않다. 단지 뭐 그런 건 있겠죠. 중동 국가가 지금까지 어떤 세계 평화의 안정성은 중동 평화의 장기적인 일단은 이라크 전쟁하고 IS 사태 이후로 그 뭐죠? 그 아라비아만 혹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페르시아만 쪽, 아라비아만은 남쪽이고 페르시아만을 인접한 국가들 대표적으로 UAE라든지 바레인이라든가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정세가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뭐 저기하고 싸우건 말건 뭐 가자하고 싸우건 말건 그쪽은 큰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직접적으로 두바이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맞죠?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예를 들면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서 자 어떤 국제 정세에 기반을 한 경제적인 토대가 급격하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면들은 분명히 보셔야 될 거다. 근데 그게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 자금이 엑소더스 할 거냐 이것도 너무 좀 강하게 드는 이야기고 원달러 환율은 분명히 24원 뭐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458원까지 가 있죠. 근데 그것도 아마 단기적으로는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돌파가 초읽기다 이거 좀 제가 너무 가장해서 좀 썼고요. 그래서 딱 원화가치 하락하고 증시 붕괴가 동시에 맞물리는 악순환 고리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극단적으로 섹터별 승자와 패자가 단기적으로 갈리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강자는 방산하고 에너지하고 금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오를 거예요. 그리고 항공해운하고 반도체 내수소 비중은 조금 떨어질 겁니다. 왜요?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직접 받을 거예요. 또 직접 영향을 받았고요. 물론 밤사이에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아래쪽에 인사이트 크라웃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섹터 선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측면에서 어떤 거냐? 예를 들면 방산 에너지 금강은 뭐 부차적으로 좀 봅시다. 방산하고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좀 오를 거예요. 네, 만약에 항공하고 해운하고 반도체나 내수소 비주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AI 혁명을 위협하는 비용의 역습, HBM4 시장의 딜레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관련은 없어요. 자, 수요 같은 경우는 글로벌 AI 인프라에 투자가 지속되고 심지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AI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더 나쁜 뉴스는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엔트로픽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비토를 하면서 엔트로픽이 물론 일본 미국 국방부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AI 활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미국 국방부의 구매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수준의 강력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수준의 아주 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법도 그렇게 헤그세드 같은 그 소련 출신의 그런 국방부 장관이긴 하지만 그런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장관 하나가 미국의 거대 자본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엔트로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창립된 회사냐 하면 오픈 AI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들 거기
그 엔트로픽의 주요 엔지니어들이 다 오픈 AI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샘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그 기술적인 주도,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도외시하는 성장 위주의 정책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고 나와서 따로 세운 게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지금 개발자들이나 이쪽에서 얘기할 때 실제로 오픈 AI의 기술적인 어떤 성취보다는 엔트로픽의 성취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고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그 오픈AI 코덱스에 비해서요. 예. 그 클로드 코드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전체적으로 지금 인터넷 시장이 마치 처음에 시장을 장악하려고 할 때 어떤 새로운 프로토콜을 통해서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MCP라고 하는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에서 만든 어떤 규격 자체가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장의 거의 주도적인 어떤 영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수준에 있어서의 응답의 질이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클로드하고 오픈 API의 챗GPT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어젠다를 어느 쪽에서 기술적인 헤게모니를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미 세상의 대세는 MCP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오픈 AI에 그거에 대비하는 쪽이 쉽지 않을 텐데 뭐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되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이라크 공격을 할 때 철저하게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기술이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증거로. 사전에 그 위치를 추적하는데 그 지도부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쓰이는 것들이 바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의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그런 그 작전 시나리오들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실제로 되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서도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수요를 더 촉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급과 생산에 살짝의 충격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세를 좌우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기술적 진보가 펀더멘털을 주도하지만 압도적인 물류 에너지 비용 상승이 마진을 훼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마진은 40%를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 물류 압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0.몇 %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결코 크게 훼손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포의 정점이 꼭 역사적 매수의 기회였는가? 1990년 걸프전, 2020년 우크라이나, 코로나, 저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공포 매도가 나올 때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죠? 과거의 지정학적 위기들은 일시적 충격 후 V자형의 강력한 반등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매수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섹터별로 매수 기회로 삼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삼지창 모양의 향후 시나리오는 뭐 다 갖고 있죠. 시나리오 1은 단기 국전 종결로 V자 급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제시한 최장의 기간은 4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소보전이 돌입이 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L자로 횡보하면서 고물가가 약간 고착화되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시나리오 3번이 지금 좀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1번, 2번, 3번으로 뭐 결정되면 좋겠는데 지금 걸프 일대의 국가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이슬람 국가 교파는 물론 다르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저기로 치면 그 종교 간의 갈등으로 치면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은 뭐 카톨릭 기독교의 갈등 뭐 이 정도는 될 것도 아닙니다. 거의 뭐 다른 종교보다 더 싸우는 게 얘네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네 나라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사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란의 프락시, 보통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는 헤즈볼라라든가 아니면 뭐 레바논의 민병대라든가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고, 푸티 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저기를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도 이제 더 이상 이슬람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뭐 지지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우디에서도 아맘리에 푸티 반군들은 엄청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그 이란의 대리 세력들의 몰락을 빠르게 촉진하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뉴스플로우에 따라 시나리오 확률이 매번 변동을 하고,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미군의 피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F-15 혹은 F-18 전투기가 격추되는 상황들을, 어디였죠? 하여튼 그 바레인 아니고 어디였더라? 쿠웨이트였네요. 쿠웨이트 시티 근처에서 목격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그 피해를 계속해서 이란이 강요할 경우에 미국도 더 이상 이 분쟁을 지속할 만한 어떤 힘들을 잃어가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기 소모전에 대비한 방어적 태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거고 지상군을 투입할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에. 그렇다고 하면 이란은 계속해서 뭐 내부적인 어떤 생산 기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아맘리의 지원이 있겠죠. 중국의 아맘리의 지원에 의해서 계속해서 뭘 생산해요? 드론이나 미사일을 생산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때리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그것들을 근절해 낼 만한 공격을 미국이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소모전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직접 공격받지는 않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스탠스는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확대 및 유지, 저는 현금 비중 확대 및 유지라고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조기는 해요. 주가 하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 확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팔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사시지는 말고 관망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좋은 섹터의 어떤 물건들이 나오면 이제 그 확보해 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리고 과도한 낙폭 과대의 우량주를 선별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산마 에너지 섹터 편입은 이미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괜히 심리적으로 동요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우량주가 떨어지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매수하시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가시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볼 때 되게 큰 위기는 아니고 일시적인 낙폭을 보이면서 다시 기간에 따라서 회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있었고, 그리고 이번처럼 승부가 뻔한 위기도 없어요. 승부가 뻔한,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거의 3일 안에 항복을 하게 될 거라고 누구나 예측을 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어떤 소요 사태의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그 하메네이와 그 이슬람의 구 정권들 사이에서 권력이 이양되는 게 아니라 정변 같은 게 벌어져서 그들이 다 숙청당하고 새로운 어떤, 지금 예를 들면 소요 세력 가운데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그 정권을 접수하고 미국이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의 친미 정권 수립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이란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정부 세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들 중에서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중평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미국이 원하는 어떤 시나리오들을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충 소강 상태에서 덮는 형태로 지금 기존의 정권이 약간의 친미적인 성향을 띠는 형태로 미국에 조금이라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로 낙차하게 되는 것들을 조금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일반적인 시각이고, 시장은 내일 어느 정도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파락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되게 단기간 안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남 따라 팔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려서 제 또 그냥 하던 얘기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제일 상식적인 얘기가 제일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기회를 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보완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테마하고 여전히 종목 정리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